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퇴근길 여러분들 퇴근 잘 하시라고 저희가 좋은 뉴스들 엄선해드리겠습니다. 네, 꽉꽉 눌러서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첫 볼까요? 번째 뉴스는 제가 오전에 아침 뉴스 3 시간에 그 한국타이어의 공개 매수가 오늘부터 시행이 될 거다라는 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 그룹, 이게 한국타이어 그룹이 이름을 한국앤컴퍼니로 바꿨어요. 맞아요. 네. 좀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그 경권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양래 회장의 아들이 2명이 있는데 네. 그 조현식 고문과 그 조희원 차녀가 이번에 공개 매수에 나서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CEO는 그 조현범 회장이 네. 맡고 있고요. 그 전자공시에 따르면은 여기가 아무래도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공개 매수를 하려면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MBK 파트너스하고 손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내역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그 가격은 2만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네. 전 종가가 16,820원이었는데 네. 이거를 한 19% 정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당 2만 원이고 최소 1,900만 주, 최대 2,500만 주 정도를 좀 매수할 예정이고요. 매수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최소 한 49.89%, 네. 최대 56.86%를 보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오늘 좀 신기했던 거는 이게 상한가 같습니다. 이 상한가를 가서 주가가 그 2만 원을 넘어 버렸습니다. 프리미엄을 19%를 붙였다 그랬나요? 예, 근데 아. 그거보다는 훨씬 더 붙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2만 원에 사준다 그랬으니까 보통 그 공개 매수 가격 아래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렇죠. 2만 원은 안 되고 거기 네. 뭐 세금 내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2만 원 조금 아래쪽에서 거래가 되는데 오늘은 2만 원을 넘어 버렸습니다. 근데 공개 매수 가격을 넘겨 버리면 굳이 2만 원에 팔 팔아야 필요가 될 없죠. 이유가 없잖아요. 23,000원짜리를 왜 제가 2만 원 넘깁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냥 시장가에 팔아도 되기 때문에 이 공개 매수를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은 보통 실패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좀 가격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조현식 고문 쪽에서 이제 공시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 그 최대 주주의 횡령 배임 이슈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일반 주주들의 요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조현범 회장이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다가 이번에 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한 200억 원대 정도 되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예전에 좀 취재를 좀 했었어요. 저는 네. 그 조희경 이사장 쪽을 좀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왜 이런 분쟁이 발생을 했는지를 보면은 사실 그 조양래 회장이 그 아들 둘을 한 네. 번은 뭐 지주회장 시켰다가 한국타이어 사장 시켰다가 뭐 바꿨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경영 수업을 했어요. 네. 그리고서 그때 조희경 이사장 쪽에서 제가 그 입수했던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조양래 회장이 어떤 다른 분을 만나서 네. 나중에 이거 기업의 지분을 재단에다가 맡기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양래 회장이 둘째인 조현범 회장에게 지분을 이제 물려주다 보니까 네. 이거는 아버지가 좀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조양래 회장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냐고 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정신 멀쩡하다. 그 조현범 기억납니다. 에게 물려주는 게 맞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면서 1차적으로 일단락이 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좀 이걸로 정리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조현식 고문이 다시 이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형제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주가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네. 여기서 공개 매수가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21,85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공개 매수 가격을 위로 넘어가 버리면 네.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올라가는 것이 이제 추세를 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갔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언제 내려올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일단 MBK 파트너스 쪽에서는 그 공개 매수 수량이 최소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공개 매수는 없던 일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얘기는 왜 하냐면은 그리고 여기에 또 MBK 파트너스가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원래대로 회귀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우려의 얘기가 아니고 공개 매수 가격을 확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공개 매수를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낮아져야 그 공개 매수하는 쪽이 좀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그 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팔아라. 주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고 공개 매수 수량이 못 미치면 공개 매수는 없던 일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2만 원에도 안 사줄 거니까 네. 그 이상으로 뭐 바라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넘어가 버리면 네. 공개 매수를 더 위에서 할 수도 있어요. 아, 그 가격을 수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네. 일단 그 위에 더 올려서 공개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기대하게 되면 그 주가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부터 공개 매수 없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야 그래야 가격이 내려가겠네요. 가격이 내려가서 공개 매수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좀 전략적인 코멘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조영범 회장 쪽에서는 뭐 돈은 있는데 네. 공개 매수에 맞대응을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또 맞대응을 하게 되면 또 주가가 더 올라가고 돈 들어가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지금 구조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거는 조영범 회장 쪽의 지분율이 한 46% 정도 돼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52%를 최대로 매수한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98%잖아요. 거의 전부 다네요. 네, 여기가 상장 기업인데 네. 이거를 그럼 유통 주식이 뭐 유통주식수가 남아나지를 않는 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이게 좀 그 저기도 아직 있어요. 그 조희경 이사장이 제기했던 아버지가 네. 좀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 그리고 성년후견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심판도 현재 진행형에 있기 때문에 그 한국타이어그룹의 한국앤컴퍼니의 경영권 분쟁은 꽤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공개 매수 가격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아 공개 매수는 이제 무산됐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으로 따지면 좀 무산됐을 가능성을 좀 높게 볼 필요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멘트 하는 거예요. 아, 그 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그 아래로 좀 주가가 형성되기를 좀 기대하는 그런 거죠. 물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수법을 동원해 가지고 주가를 움직이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그게 예전에 카카오가 불법 거래잖아요. SM 그 공개 매수 가격 넘기려고 주가 조작했다가 잡혀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밑으로 내리려 그래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는 않을 거예요. 뭔가 악재를 폭로한다거나 뭐 이런 네. 수법도 있긴 있는데 네.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히 그랬다가 주가 떨어지면은 그것도 그 시장 질서 교란이라든지 사회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말로만 이런 걸 하지 네.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 뉴스는 뭔가요? 두 번째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해외 뉴스인데요. 미국 상무부의 지나 러먼도 장관은 굉장히 좀 강력한 인물이잖아요. 이 인물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중국의 수출 통제를 피하려고 수정 설계한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도 규제하겠다라는 발표를 지난 밤사이 했습니다. 사실 이 맥락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 인공지능 반도체, 특히 GPU 가운데 고성능 반도체를 이제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었고 예.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받게 되니까 그것보다 성능이 약간 낮은 다음 차기 모델을 좀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마저도 지난 10월에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이것도 우리가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엔비디아가 또 뭐 했냐면 그러면 그것보다 더 성능 낮은 거 우리가 만들어줄게, 중국 수출용으로 만들어줄게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했던 칩의 이름이 뭐 HGX, H20, L20, PCL 뭐 이런 것들입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품목이 그때 나왔었던 건데 이번에 지나 러먼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요, 이 제품들마저도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저는 이걸 보면서 경찰이 도둑 잡으려고 하니까 뭐 도둑은 또 다른 걸 해보고 또 다른 거 하니까 경찰 또 잡고 이런 모습으로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나 러먼도 장관이 레이건 국방 포럼에 참석해서 예. 칩 제조업체 최고 경영자 가운데
매출 감소를 이유로 이런 언급이 짜증이 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국가 안보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다는 멘트를 이 폭스뉴스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인 말이 뭐였었냐면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러니까 멘트들이 아까 그 MBK 멘트도 그렇고 네. 멘트에 담겨 있는 의미가 전략적이죠. 네, 굉장히 전략적이라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 또 덧붙인 말이 무엇이었냐면 AI를 구현하는 칩의 특정 부분을 재설계하면 바로 다음날 통제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피하려고 해봐. 바로 다음날 우리 또 통제할 거야.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예. 이번에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사실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데이터 센터 매출 가운데 20에서 25%가량이 수출 통제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중국이죠? 네, 그렇죠. 예. 대부분 중국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몇 달 내에 수출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했었고 사실 이것 때문에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상무장관의 강력한 발언이라면 아무래도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출 통제는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전망을 하다가 저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 중국에 있는 그 회사들이 제3국의 데이터 센터를 물색하는 일들이 요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를 내가 지어줄게. 네. 그런데 거기서 한 40% 정도는 니네가 써. 네. 60%는 그냥 우리가 쓸게. 다 지어주고. 네. 그러면은 그 제3국이니까 거기는 그 GPU에 대한 수출 통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미국 정부가 그 제3국을 또 수출 통제 국가로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외국 의료 집단처럼 몇 퍼센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모르죠 뭐. 네. 근데 그거는 미국 안에서 판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거를 페널티를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어떻게 하면 우회해서 GPU를 받을 수 있을까? 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대로 어떻게 하면 우회해서 GPU를 팔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하면 얘네를 못 사게 할 잡을 수 수 있을까? 있을까?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어서 나중에 국제뉴스 보실 때 네. 뭐 중국 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기사를 보신다면 혹은 다른 국가에서 데이터 센터가 설립된다더라. 아니면 네. 엔비디아 GPU를 갑자기 많이 사는 나라가 나온다면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관련한 트렌드포스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3분기의 글로벌 DRAM 시장 매출은 134억 8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해서 18% 증가했습니다. 18%면은 이제 숫자가 꽤 큰데 이게 아무래도 전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바닥 정도의 느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취재를 해보면은 다들 하는 얘기가 바닥은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네. 왜 근데 바닥 은입니까? 그러면은 이게 반등할 거냐에 대한 확신이 좀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고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그 3분기에 좀 잘했던 데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네. 트렌드포스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은 여기서 트렌드포스 자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켓 쉐어예요. 네. 마켓 쉐어가 두 번째 줄에 제일 오른쪽을 보면 2분기에 30%에서 34.3%로 높아졌죠. 네. SK 하이닉스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그 위에 삼성전자는 39.6%에서 38.9%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25.8%에서 22.8%로 낮아졌죠. 네. 그리고 매출 성장세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34.4%, 삼성전자가 15.9% 뭐 이렇게 좀 되고 있잖아요. 네. 요거를 그 트렌드포스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HBM입니다. 그 HBM도 이제 DRAM으로 쌓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가 HBM과 DDR5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서 올해 말까지 용량과 웨이퍼 투입량을 소폭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내년 분기에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냈는데 뭐 네. 부정적이라는 게 아주 부정적이라는 건 아니고 바닥은 맞는데 얼마나 잘 반등할 것인가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일단 DDR4에서의 점유율도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DDR4를 많이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DR4의
그 재고 수준이 높아서 네. 3분기 말까지 감산을 확대했고 4분기에도 감산 규모가 30%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내년 2분기는 돼야 웨이퍼 투입량을 좀 늘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이제 낸드 플래시가 디램보다 더 안 좋았거든요. 그랬죠. 네. 재고 수준이 더 낸드 플래시가 많았는데 3분기 글로벌 낸드 시장의 그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2.9% 증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재고 조정을 하고 있던 구매자들이 비축 전략으로 좀 돌아섰다라고 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쉽죠. 이게 바닥을 찍었으면 V자 반등을 해야 되는데 V자 반등을 기대하는 얘기까지는 아직 없고 네. 뭔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정도의 분석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른 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이커머스 쪽에 제가 관심이 참 많은데요. 자, 오늘 막 동대문에도 전화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 네. 어떤 상황인지 좀 동태를 파악하고 싶어서. 네. 자, 이커머스에서 사실 요즘에 대격변의 시기가 이커머스 산업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은 또 이제 지금 좀 안 좋은 그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실 팬데믹 당시에 엄청난 성장과 함께 우후죽순 이커머스 업체들이 투자를 받고 그 투자를 바탕으로 본인들도 뭐 물류 설비 투자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차세대 아마존을 꿈꾸는 업체들이 엄청 많았죠. 모두 다 차세대 아마존이었습니다. 그 네. 당시에는. 지금의 적자는 계획된 것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마존이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사실 요즘에 보면은 이 그 계획된 적자라기보다는 누적 적자가 훨씬 더 걱정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는 바로 11번가죠. 국내 대표 이커머스 업체인 11번가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실 11번가는 최근 매각 협상을 벌여왔었거든요. 가장 근래에 있었던 뉴스가 Q10이라고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Q10은 그 인터파크 커머스 그리고 뭐 다른 세 개의 이커머스를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인데 자, 이 Q10과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결국은 가격이 안 맞아서 협상이 결렬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매각 협상을 벌인 이유는 뭐였었냐면 11번가가 과거에 많은 투자 금액을 받았으니까 기존 투자자들에게 엑시트할 기회, 그러니까 투자했던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됐는데 예. 첫 번째 방법이 IPO고 첫 번째 방법이 IPO지만 11번가가 계속 누적 적자가 있다 보니까 IPO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을 통해서 엑시트할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지금 그게 성사가 되지 않은 거였었고요. 보면은 이제 그 최대 주주인 SK는 어디였었죠? 국민연금 그리고 H&Q 코리아 이런 곳으로부터 5천억 원을 투자 받았을 때는 밸류가 2조 7,500억 원이었었는데 예. Q10과의 매각을 검토할 때는 희망 가격이 5천억 원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매각해도 어차피 회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됐었는데 11번가뿐만이 아닙니다. 그 마켓컬리도 여의치 않은데요. 2021년 프리 IPO 과정에서 거의 4조 원대 몸값을 인정받았었는데 지금은 기업 가치가 장외 거래에서 1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SSG닷컴도 지금 총 1조 원을 투자받았는데 지금 순손실 상태이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어떻게 엑시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결국 물류와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과의 전쟁에서 밀려났기 때문이 1차적 원인으로 볼 수 있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보다 더 걱정되는 게 요즘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시장이 쿠팡과 기존 다른 이커머스가 아니라 새로운 그 상품군은 다르지만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들과 경쟁하게 됐을 때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사실 회복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근데 아까 김지성님이 11번가 아직도 있냐라고 하시는데 11번가가 그래도 4위입니다. 그 쿠팡, 네이버, 지마켓이라는 건 옥션, 뭐 SSG가 다 포함해서 네. 고요. 그러니까 순위로 따지면은 개별 순위로 따지면은 3위 정도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순위가 높은데도 야 그거 아직도 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커버스의 그리고 영향력이 약하다는 거죠. 누적 다운로드도 보더라도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1번가는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해 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제 누적 다운로드로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죠. 예.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지가 이들의 몸값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 뉴스는 전기차 관련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NEF가 리포트를 냈는데 최근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어요. 이때 네. 맞춰서 그 글로벌한 환경 관련한 그 보고서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지금 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최근 몇 달 동안 계속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삼프로 TV에서는 수요가 둔화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걱정을 해야 되나? 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블룸버그 NEF가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그 고작 36% 정도밖에 못 늘어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전 연도에 뭐 100% 늘어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는 게 블룸버그의 내용이에요. 네. 지금 같이 보시면은 블룸버그에서 지금 그 집계를 해놓은 그 내용이 그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성장세가 둔화된 그래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 올해 추정치까지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가 이제 신차 판매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그 21년에 8.9%, 네. 22년에 14%, 올해 상반기에는 15.5%까지 네.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한 27%, 전체 네. 판매량의 4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고, 유럽에서는 22%, 5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고, 뭐 북미는 8.8%, 일본은 3.6% 정도로 아직 높진 않은 수준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블룸버그 NEF는 전기차 수요 둔화가 올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수요 둔화보다는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진 업체가 어딘가를 찾아내는 과정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40년에 되면은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는 75% 정도가 신차 판매 중에 전기차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구매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전환이 좀 늦을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블룸버그 NEF는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국이 저가형 전기차 모델 수요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9%가 전기차인데 아까 미국이 8.8%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태국이 더 많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정은 아무래도 그 중국 전기차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분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중국은 공급 과잉이 있는 게 확실하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쪽에서는 그 공급 과잉된 물량 안 받으려고 이게 좀 막아놓는 것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 모든 상품이 그렇겠지만 경쟁 상황에 따른 수요 둔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전환이 뭐 뒤로 후퇴를 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네. 전기차 시장 내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좀 퇴출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거다라는 게 블룸버그 NEF의 어떤 보고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예. 자, 다음도 자동차입니다. 헤드라인부터 한번 보시면 현대차가 수입차 무덤이라고 평가되는 일본의 컴팩트 EV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국내 한 언론 보도, 그러니까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현대차가 그 일본의 캐스퍼를 출시한다. 예. 라는 제목의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를 일단 보면요, 캐스퍼 전기차가 일본에 출시가 된다는 건데, 캐스퍼 전기차는 지난 7월에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에서 위탁 생산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예.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사실 지난 2019년에 광주형 일자리 정책으로 출범한 자동차 생산 합작법인입니다. 근데 오늘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두 가지 뉴스가 있었던 거예요.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전기차 설비 구축을 마무리하고 연동 시운전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오늘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원래 그 내연기관 캐스퍼를 생산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도 전기차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부 라인을 멈추고 그걸 전기차 설비 라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비가 마무리가 된 거고, 그래서 오늘 연동 시운전에 들어간 건데,
이 연동 시운전까지 마무리가 되면 내년 2월에 생산 시험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양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인데요. 여기서 만들 모델이 바로 캐스퍼 전동화 모델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뉴스가 뭐였었냐면 정재훈 현대차 사장이 최근에 이제 그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5년 봄에는 작은 차를 선호하는 일본 시장에 최적화된 콤팩트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뉴스를 한번 이제 좀 조합을 해보면 캐스퍼 전동화 모델은 내년 하반기에 양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연도인 봄에 일본에서 컴팩트 EV를 출시한대요. 근데 현대차에 컴팩트 EV가 뭐가 있지? 그럼 캐스퍼? 그거밖에 없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이제 캐스퍼가 일본에 진출할 거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현대차 쪽에서도 우리가 캐스퍼라는 모델을 정한 건 아닌데 그래도 컴팩트 EV를 2025년 봄에 출시할 건 맞다. 이 정도까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가 참 특이한 게 한 해에 대략 신차가 450만 대 정도 팔리는 국가이고요. 이걸 전 세계적으로 순위를 매겨보자면 중국, 미국, 인도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가 팔리는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예. 하지만 그 일본은 자동차의 그 일본 자체 브랜드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수입차의 무덤입니다. 이게 너무 특이한 게 아무래도 진짜 이상한 나라예요. 너무 특이하죠. 그러니까 다른 외제차는 절대 안 삽니다. 그게 너무 특이할 수밖에 없는 게 도로도 좁고 주차장도 좁고 뭐 조금만 차 크기 커지면 세금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내야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일본 자동차 시장은 외제차가 진출하기 참 힘든 시장인데요. 여기에서 현대차의 컴팩트 EV가 만약에 일본 시장에 진출하게 됐을 때에는 정말 일본 소비자들에게 좀 먹힐 것인지 많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먹힐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고 네. 컴팩트 EV가 아니면 안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전기차 전환 진짜 안 되던 나라였는데 올해는 좀 많이 팔렸거든요. 네. 근데 그 많이 팔린 게 그 닛산의 사쿠라라고 네. 그 조금 보통 K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K카의 기준이 우리나라는 소형차 기준이 990cc거든요. 못해도 한 1000cc 정도? 그러니까 모닝 뭐 이런 그 거? 정도죠. 근데 일본은 660cc라 다른 나라에서 소형차를 만들어도 일본 가면 경차로 취급을 안 해줘요. 660이면 거의 오토바이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 소형차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게 네. 뭐 브랜드 때문에 아이오닉 5로 들어가긴 했었지만 네.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예전에 현대차가 일본 진출할 때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윤사마 겨울연가가 인기를 많이 끌었을 때 네. 윤사마를 배우로 해서 진출을 했었습니다. 음. 근데 소나타 진출했는데 네. 처참하게 깨졌어요. 연사마도 못 통했습니다. 윤사마도 안 됩니다. 연사마도 안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정말 특이한 네, 일본. 일본에 들어갈 때는 경차로 들어가는 전략이 차라리 맞을 겁니다. 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오늘 GDP 3분기 GDP 잠정치 나왔는데요.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속보치하고 같은 수준인데 이거를 같은 수준이라고만 볼 건 아닌 게 그 민간 소비하고 건설 투자 쪽이 조금 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그 민간 소비하고 정부 소비와 민간 소비가 그 0.2%, 0.3%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볼 때 그냥 뭐 예전하고 똑같다라고만 네. 볼 게 아니라 경제 주체별로 좀 고르게 아. 성장했다는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호주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결정을 했는데 4.35%로 동결을 했습니다. 네. 동결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해 금리 인상이 수요와 인플레이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미국 하는 것 좀 보자. 전 세계 중앙은행의 공통된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3프로 뉴스룸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퇴근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퇴근길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